여러분, 새벽 2시에 배를 쥐어뜯는 고통에 잠에서 깨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남편이 수술비 300만 원이 아깝다며 등을 돌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자가 자신을 올가매던 지긋지긋한 현실을 어떻게 깨부수고 나와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통쾌하고도 가슴 찡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새벽 2시 17분. 끔찍한 고통에 눈을 떴을 때 제 이마는 온통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은근히 아픈 게 아니었어요. 마치 녹슨 가위로 오른쪽 아랫배를 헤집는 듯한 시간이 갈수록 더 지독해지는 통증이었죠. 남편 강혁의 코 고는 소리에 침대 협탁 위 유리잔이 윙윙 울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흔들었어요. 강혁 씨, 목소리가 힘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나 병원 좀 데려다 줘요. 그는 몸을 뒤척여 저를 등지고 누웠습니다. 목구멍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아파? 저번 달에 검사했잖아. 의사가 괜찮다며. 이번엔 달라요. 저는 그의 잠옷을 붙잡았습니다. 제 식은땀에 옷자락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죠. 너무 아파요. 맹장염일지도 몰라요. 유난 떨기는 그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스탠드 불빛이 눈을 찔러 저도 모르게 눈을 찡그렸죠. 어머니가 당신 운동 부족이래. 맨날 사무실에 처박혀서 설계 도면만 그리니까 기혈이 막혀서 그런 거라고. 아침까지 참아. 지금 응급실 가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웅크리다 그만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무릎이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강혁은 욕설을 내뱉더니 마지못해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알았어, 병원 가. 가서 또 별것도 아닌 걸로 돈만 날리지 마. 그는 느릿느릿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을 찾고 핸드폰을 뒤적여 시간을 확인하고 고통에 허리를 활처럼 휘고 있는 저는 마치 길을 막는 가구라도 되는 것 같았죠. 저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거실의 괴종시계가 3번 울렸습니다. 텅 빈 집안에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공허하게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숫자 버튼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검사비 50만 원 넘으면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대꾸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결혼 4년, 그의 연봉은 5천만 원에서 3억으로 올랐지만 그의 월급 통장은 단 하루도 제 손에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찾아와 웃으며 말했죠. 엄마가 너희 돈 잘 모아줄게. 그러고는 그 카드를 모라니 수노인 자신의 비단 주머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지난달 제 생일 5년이나 써서 디자인 파일 하나 여는데도 버벅거리는 노트북을 바꾸고 싶다고 강혁에게 말했지만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연말까지 5억 모아서 우리 차부터 바꿔주신대. 노트북은 그냥 좀 더 써. 저는 그의 핸드폰에 떠있는 시어머니께 사드린 금팔찌 주문 내역을 봤습니다. 주문 금액 뒤에는 0이 6개나 붙어 있었죠. 갑자기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택시가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터기에는 1만 5천 원이 찍혀 있었죠. 강혁은 돈을 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스쿠터 타고 오는 건데. 분류 데스크의 간호사는 창백한 제 얼굴을 보더니 곧장 저를 응급처치실로 밀어넣었습니다. 급성 맹장염이네요. 빨리 보호자분 서명 받으세요. 그는 아직도 접수처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반 진료는 안 되나요? 전문의는 2만 원이나 더 비싸잖아요.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누웠을 때
복도에서 그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나가 병원인데 맹장염인가 봐. 네, 아직 얼마 나올지는. 응급실의 불빛은 눈이 시리도록 밝았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사진을 들고 들어와 펜으로 종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골맞네요.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더 지체하면 터져요.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동의서에 서명하고 수술 보증금 300만 원부터 내세요. 강혁이 전화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손가락을 비비꼬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어머니가 집안돈 전부 투자 상품에 넣어놔서 지금 뺄 수가 없대. 혹시 내 후배한테 좀 빌릴 수 있을까? 걔 얼마 전에 보너스 받았다며. 고통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작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독감으로 39도까지 열이 올랐을 때도 지금처럼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었죠. 강혁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구 하나 들어와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기어 나와 약국으로 가다 빙판길에 넘어졌고 바지가 반쯤 젖은 채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음날 어느 백화점에 가서 시동생 패딩을 사줄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강혁 씨, 저는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것 같았죠. 당신 이번 달 성과급 나왔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왔는데 어머니가 도련님 집살 계약금의 보태라고 이미 가져가셨어. 도련님 만나는 아가씨 쪽에서 집은 꼭 현금으로 해오라고 했대.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클립보드에 끼워진 펜이 흔들리며 제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보호자분, 서두르세요. 환자분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혁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스피커폰으로 받았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무슨 수술이 300만 원이나 해? 병원에서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그냥 좀 참으라고 해. 나도 강혁이 낳을 때 집에서 혼자 낳았어. 제가 유별나게 엄살 떠는 거야. 저는 강혁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귀에서 조금 떼었을 뿐,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갑자기 흐릿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죠. 몸의 고통보다 더 사무치는 아픔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세 번째로 재촉했을 때 저는 동의서를 낚아채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 사람한테 빌릴 필요 없어요. 저는 강혁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목소리는 담담했죠. 나 돈 있어요. 그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제가 간호사에게 이끌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링거줄을 타고 들어올 때 저는 천장의 무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어떤 것들은 진작에 깨어났어야 했다고. 눈을 떴을 때 목구멍은 손뭉치를 삼킨 듯 뻑뻑했습니다. 심박 측정기에 삑삑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창밖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다음 날 새벽이었죠. 강혁은 침대 옆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은 아직 꺼지지 않은 채 시어머니와의 대화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핸드폰을 주우려다 복부에 상처가 당겨와 저도 모르게 신음했습니다. 그 소리에 그가 벌떡 깨어났습니다. 눈은 온통 붉은 핏줄로 가득했죠. 깼어? 물 좀 줄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가 황급히 핸드폰을 주어 화면을 끄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요? 제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너 먹을 죽 써주신다고 집에 가셨어. 그는 따뜻한 물을 따라 솜에 적셔 제 입술을 닦아주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대. 회복만 잘하면 일주일 안에 퇴원할 수 있대. 돈은요? 냈어요? 그의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물에 젖은 솜이 입가에 긴 자국을 남겼죠. 냈어. 회사 동료한테 빌렸어. 어떤 동료요? 박 대리? 아니면 이 과장? 그 사람들 저번 주에 당신한테 돈 빌려갔잖아요.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머리맡에 링거줄을 정리했습니다. 뭘 그렇게 캐물어. 어쨌든 냈으면 됐지.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마트 행사 증정품이라고 쓰인 낡은 보온병이었죠. 깼네. 그녀는 보온병을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거봐. 내가 별일 아닐 거라고 했지. 괜히 300만 원만 날렸네. 엄마, 강혁이 황급히 그녀를 말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대요. 의사 말을 믿니? 시어머니는 강혁을 쏘아붙이고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예, 미나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살림을 잘해야지. 넌 평소에 그림 도구 산다고 돈을 물쓰듯 쓰잖아. 붓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걸 사더니 꼴 좋다.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강혁이가 빚까지 지게 만들고 저는 그녀가 입고 있는 새 캐시미어 코트를 보았습니다. 지난주 백화점에서 봤던 120만 원짜리 태그가 붙어 있던 바로 그 코트였죠. 어머님, 저는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강혁이 황급히 저를 부축했죠. 강혁 씨 월급 4년 동안 합치면 10억은 넘겠죠?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코트 주머니 속에 손이 주먹을 쥐는 게 보였죠. 그 돈은 다 너희들 주려고 모아두는 거야. 나중에 애 낳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우리 강혁이가 매일 술상무 노릇하느라 위가 다 망가졌어. 다 이 집안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집안을 위해서요? 아니면 도련님을 위해서요? 저는 손등에 반창고를 떼어냈습니다. 도련님 지난달에 차 뽑았잖아요. 8천만 원짜리. 그거 강혁 씨 성과급으로 사준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강혁이는 형이야. 동생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내가 옛날에 어떻게든 돈 구해서 제 대학 공부 안 시켰으면 지금의 강혁이가 있었겠어? 이제 출세했으면 집에 보답해야지. 병실의 다른 환자 가족들이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강혁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엄마, 제발 그만해요. 여긴 병원이잖아요. 내가 왜 말을 못해. 그녀는 강혁의 손을 뿌리치고 제 코앞까지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넌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한 거야. 결혼할 때 해온 혼수. 그거 우리 강혁이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거였잖아. 근데 이제 와서 병원비 300만 원도 자기 돈 쓰기 아까워서 집안 돈을 쓰겠다고? 제 돈이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상처가 울려 얼굴을 찡그렸죠. 제 디자인 용역비 매달 꼬박꼬박 강혁 씨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4년 합치면 그것도 2억은 될 텐데. 그 돈도 어머님이 잘 모아주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이내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건 너희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 내가 대신 관리해주는 게 뭐가 어때서. 네가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야 낫지. 간호사가 링거를 들고 들어오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보호자분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른 환자분들 쉬셔야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지만 간호사가 돌아서는 틈을 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똑똑히 들어. 그 300만 원 반드시 갚아내. 우리 강혁이 돈은 단 1원도
너처럼 애도 못 낳는 암탉한테 쓸 수 없으니까. 그 말은 얼음 송곳이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임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산기가 있어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죠. 그때 시어머니는 집안일이 바쁘다며 저보고 알아서 챙기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다 계단에서 굴렀고 피가 치마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강혁은 지방 출장 중이었죠. 제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알겠다고만 하고는 다음 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시동생에게 사줄 새 게임기를 손에 들고서 말이죠. 엄마, 강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죠. 미나, 이제 막 수술 끝났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내가 그만해. 시어머니는 갑자기 탁자 위에 보온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죽이 쏟아지고 밥알 몇 개가 제 이불 위로 튀었습니다. 난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저 여자는 속이 시커매서 언젠가 내 돈 다 들고 도망갈려니라고. 저는 바닥에 파편을 줍는 강혁을 보았습니다. 그의 동작은 망설이고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늘 그랬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인 척했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제 편이 되어준 적은 없었습니다. 심박 측정기에 삑삑 소리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혈압을 쟀죠. 어머, 혈압이 왜 이렇게 높아요? 시어머니는 간호사에게 등 떠밀려 복도로 쫓겨나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쇼하고 있네. 일부러 저러는 게 뻔해. 강혁은 침대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손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처의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차가운 냉기였습니다. 강혁 씨, 제가 눈을 떴을 때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동료한테 빌렸다는 300만 원 갚으세요. 그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카드로요. 저는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핸드폰을 들어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가 핸드폰을 조작하는 동안 저는 점점 밝아오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우리의 신혼집.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제게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등기 부등본에는 오직 제 이름만 올라 있었죠. 인테리어를 할 때 저는 직접 현장을 지키며 바닥 난방을 깔고 가구를 골랐습니다. 심지어 문고리 하나를 고르는데도 석 달이 걸렸죠. 그때 강혁은 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정말 좋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집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혁이 이체를 끝내고 성공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오시라고 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방금 화나서 가셨는데 오시라고 하세요. 제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복도 끝에서 희미한 점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다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혁에게는 비밀로 했던 제 비상용 핸드폰이었죠. 주소록을 열어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간호사에게 등 떠밀려 복도로 쫓겨난 뒤에도 문틈으로 욕설이 섞인 고함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강혁은 바닥에 엎드려 보온병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흥건하게 퍼진 죽은 끈적끈적한 게 마치 추악한 흉터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는 쓰레기통에 파편을 버리며 솜을 먹은 듯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아기는 없어. 아기가 없다고요? 저는 산소 호흡기를 벗어 던졌습니다. 목구멍이 불타는 것 같았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도 들었잖아요. 애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요. 강혁 씨, 우리 결혼 4년이에요. 내가 유산했던 그날 도련님 이사 도와주라고 당신을 등 떠민 사람이 누구였죠? 그의 등이 멈칫했습니다. 저를 등진 채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는 바빴잖아. 어머니가 동생 결혼이 더 큰일이라고. 당신은 병원에 간호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난 혼자 병상에 누워서 피가 시트를 적시는 걸 보고만 있는 게 당연했다는 거군요.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응어리졌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이었죠.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 시어머니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빵 2개가 들어 있었는데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아침밥. 그녀는 봉지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집에 남은 거 데워왔으니 먹어. 그리고 강혁을 향해 말했죠. 너, 나 좀 보자. 강혁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저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퇴원시키라고 해. 하루 입원비가 얼만데 그 300만 원은 꼭 받아내야 한다. 제 디자인 용역비 곧 들어온다며? 들어오자마자 내 통장으로 바로 보내라고 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막 일어서자마자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산모님, 막 수술하셨잖아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는 제 손끝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바싹 마른 입술, 퀭하게 들어간 눈. 결혼 전 저는 설계사무소의 에이스였습니다.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쓸었죠. 그때 강혁은 늘 말했습니다. 미나야, 내 눈은 별처럼 빛나. 지금 그 빛은 아마 지난 4년간의 결혼 생활에 닳아 없어진 지 오래일 겁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강혁이 침대 옆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껍질은 울퉁불퉁하게 깎여 몇 번이나 끊어졌죠. 엄마가 그러는데 그는 사과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몸 좀 괜찮아지면 바로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하는 게 낫겠대. 또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별 말씀 안 하셨어. 그는 사과를 제 입이 아닌 자기 입으로 가져가 우물거리며 말했습니다. 화내지 말래. 그냥 돈이 아까워서 그러신 거래. 돈이 아까워서요? 아니면 당신 아들 돈이 아까워서요? 저는 그의 손에 들린 사과를 노려봤습니다. 강혁 씨, 당신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이 4년 동안 당신이 제게 생활비를 얼마나 줬는지. 관리비도 제가 냈고 공과금도 제가 냈어요. 심지어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셔츠도 지난달에 제가 사준 거예요.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과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죠.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우리 엄마랑 잘잘못이라도 따지자는 거야. 우리 엄마야. 날 낳고 길러주신 분이라고.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냥 알고 싶어요. 당신 마음속에 나는 대체 뭐였는지. 그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후배인 지아였습니다. 선배님, 프로젝트 인센티브 입금됐어요. 1억 2천만 원. 선배님 계좌로 바로 보내드렸어요. 아, 그리고 김 이사님이 언제 복귀 가능하시냐고 여쭤보시던데요. 클라이언트가 엄청 재촉한대요.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자 강혁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인센티브 들어왔어? 그는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300만 원 갚고 남은 돈은 어머니 좀 드리자. 뭘 드려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련님, 게임기 사드리게요? 아니면 어머님 금팔찌라도 사드리게요?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미나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온몸에 가시가 돋쳤잖아. 제가 어떻게 변했는데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웃는 순간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죠. 어머님 말씀대로 돈이나 밝히는 여자가 됐나요? 아니면 애도 못 낳는 암탉이 됐나요? 어느새 시어머니가 다시 병실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강혁의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제 통장 잔고 1억 2천만 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핸드폰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놓고 아프다고 쇼를 해. 강혁아, 너 똑똑히 봐. 이게 네가 그렇게 감싸고도는 착한 마누라의 실체야. 그건 제 프로젝트 인센티브예요. 저는 핸드폰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팔을 핥혀 붉은 자국을 남겼죠. 내 인센티브?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혼했으면 다 공동재산이야. 내 아들이 힘들게 돈 벌어다 주는데 넌 뒤로 비자금이나 숨겨. 당장 그 돈 내 통장으로 안 옮겨놓으면 이 일 그냥 안 넘어가. 그녀는 제 팔을 잡고 문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간호사가 달려와 우리를 떼어놓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분 이제 막 수술하셨다고요. 내가 내 며느리 가르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가 다시 달려들려 하자 강혁이 필사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자꾸 이러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강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가 언성을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시어머니는 순간 멍해지더니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런 배은망덕한 놈을 낳았지. 마누라 얻더니 애미는 안중에도 없구나. 내가 살아서 뭐해. 그녀는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고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몇몇은 핸드폰으로 이 광경을 찍고 있었죠. 강혁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애원했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냥 노망이 나서 그래. 저는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을 보며 문득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세월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 통장을 걷어가던 시어머니,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빌리러 오던 시동생,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늘 조금만 참아라고 말하던 강혁. 강혁 씨.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죠. 당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 돈 공동재산이죠. 하지만 이 집은 아니에요. 그는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 채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가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품 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아가 보낸 메시지였죠. 선배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화면에 괜찮아라고 2글자를 쳤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시어머니가 병실에 쳐들어와 내 코앞에서 애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소리치던 그 순간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것을. 복도에서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무딘 칼날처럼 우리 사이에 남은 마지막 정마저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창밖의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은 바닥에 쏟아진 죽 자국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끈적끈적한 얼룩이 꼭
이 결혼 생활의 모습 같았습니다. 역겹도록 더럽고 지긋지긋하게 얽혀있는, 이제는 깨끗하게 치워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실에 도착한 것은 점심때였습니다. 보온병을 들고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설계 도면을 보고 있었죠. 강혁은 구석에 쭈그려 앉아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온통 껍질투성이었죠. 엄마, 제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에는 아직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칼국수 가게의 반죽을 막 끝내고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어머니는 보온병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바닥에 난장판을 훑어본 뒤 제 손등의 링거 자국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죠. 지아가 전화했더라. 수술했다며. 왜 진작 말 안 했어? 걱정하실까 봐요. 저는 차마 어머니의 눈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혼할 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집으로 오라고. 저는 늘 잘 지내요라고만 대답했죠. 지금 생각하니 좋은 소식만 전하려 했던 제 말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찔렀을까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바닥에 해바라기 씨 껍질을 발로 쓱쓱 밀어냈습니다. 사부인 오셨어요? 미나, 쟤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 떨어서 입원하는 바람에 괜히 300만 원만 날렸지 뭐예요. 어머니는 그녀를 본체도 하지 않고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란 기름이 뜬 좁쌀죽이 들어있었죠. 4시간 동안 푹 끓였어. 좀 먹어. 죽을 뜨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어머니의 손톱 밑에 아직 밀가루 반죽이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아가 그러는데 돈이 부족했다며. 어머니는 숟가락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카드 가져왔으니까 입원비부터 내. 아니에요, 엄마. 저는 어머니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제 인센티브 들어왔어요. 내 돈은 내 돈이지. 어머니는 제 손에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카드는 아직 어머니의 온기로 따뜻했습니다. 병원비는 남편 돈으로 내는 게 당연한 거야. 강혁이는 뭐하고? 가서 돈 내라고 해. 강혁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 돈이 부족해서. 자네 연봉이 얼만데. 어머니는 죽 그릇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아한테 다 들었어. 연봉이 3억이라며? 4년이면 10억은 넘게 벌었을 텐데. 입원비 300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부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돈은 애들 나중에 학비 대주려고 모아두는 거예요. 사부인처럼 칼국수 가게에 돈 다 쏟아붓는 집안이랑은 다르다고요. 내 돈은 내가 땀 흘려번 깨끗한 돈이야. 어머니는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보온병 뚜껑이 튕겨나갔죠. 내 딸은 당신 집에서 소처럼 일만 하다가 아파도 제 돈으로 병원 신세 지는데 당신들은 내 사위 돈으로 아들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병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어머니는 바닥에 해바라기 씨 껍질을 가리켰습니다. 아픈 내 딸 병실에서 해바라기 씨나 까먹고 애도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당신이 어른 자격이나 있어?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는지 강혁을 가리켰습니다. 너 봐라. 내 마누라 엄마 태도 좀 보라고. 내 태도가 어때서? 어머니는 시어머니보다 키는 작았지만 그 기세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내 딸 결혼할 때 내가 해준 집이 당신 내 집보다 비싸고 좋아. 내 딸이 매달 버는 돈이 당신 아들 성과급보다 많아. 내 딸이 당신 내 그깟 돈에 눈독 들일 것 같아? 엄마, 장모님, 제발 그만들 하세요. 강혁이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난 안 싸워. 어머니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난 그냥 자네한테 묻고 싶은 거야. 내가 자네한테 내 딸을 맡긴 건 이렇게 구박받으라고 보낸 게 아니었네. 내 딸 유산했을 때 자네 어디 있었나? 밤늦게까지 야근할 때 어디 있었고,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을 때 또 어디 있었냐고. 강혁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링거대에 부딪혔고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게 바빠서. 바빠? 내 엄마 돈 심부름 하느라 바빴겠지. 내 동생 종노릇 하느라 바빴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강혁, 자네가 남자라면 책임감이 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가볍게 밀쳤고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네가 감히 날 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달려들려 했습니다. 어디 한번 건드려봐. 어머니는 제 침대 앞을 막아서며 마치 병아리를 지키는 어미닭처럼 소리쳤습니다. 내 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당신 내 집구석 풍비박산 내버릴 테니까. 간호사와 보안요원이 달려와 그들을 떼어놓았습니다. 싸우시려면 나가서 싸우세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강혁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 일에 참견마. 당신 딸은 그냥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야. 어머니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제게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거친 손끝에 굳은 살이 제 뺨에 스쳐 아팠습니다. 바보 같은 것.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렇게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저는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면 언젠가는 알아줄 줄 알았어요. 뭘 알아줘? 어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돌멩이를 끌어안고 있다고 그게 따뜻해지니? 짐승한테 정을 준다고 그게 사람이 되냐고. 4년이면 충분하잖아. 저는 어머니의 귀밑머리에 희끗희끗 돋아난 흰머리를 보았습니다. 어릴 적 제가 열이 펄펄 끓었을 때 어머니는 저를 업고 병원까지 1시간을 넘게 걸었습니다. 신발굽이 부러진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딸 끝까지 지켜줄게. 지금 그 말은 그때처럼 제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결심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어머니는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야. 집도 내 거고 돈도 내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오후에 어머니는 입원비를 내고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영수증과 함께 강혁의 월급 통장 거래 내역서가 들려 있었죠. 매달 5일에 꼬박꼬박 내 시어머니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갔더구나. 지난달에는 8천만 원이 이체됐는데 내역에 작은 아들 집 계약금이라고 찍혀 있더라. 거래 내역서의 숫자들이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김 부장님. 저번에 내놓았던 아파트 최대한 빨리 계약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현금으로 하시면 가격은 좀 조정해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우리의 맞잡은 손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제 손을 녹여주던 그 온기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끊었을 때 핸드폰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어머니는 깎아놓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저는 사과 한 조각을 집어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그 집 어차피 처음부터 제 거였어요. 더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후회 안 할 자신 있고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한편으로는 후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 사려고 반년은 발품 팔았잖아. 인테리어 할 땐 매일같이 공사판에 출근 도장 찍고 문고리 하나도 내 손으로 직접 고른 건데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 집을 살 때 저는 막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합쳐 겨우 전액을 마련했죠. 계약서에 서명할 때 강혁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어. 나중에 복잡한 일 생기면 안 되니까. 그때는 그가 참 속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아마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속셈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올렸다가는 그 집이 고스란히 시동생에게 넘어갈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인테리어를 할 때 저는 서재에 통유리창을 달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도면을 그리는 제 모습을 상상했죠. 거실 소파는 때가 잘 안 타는 연회색으로 골랐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하기에 좋을 것 같았죠. 베란다 한쪽에는 다육이를 키울 작은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지금 그곳은 시어머니가 가져온 낡은 상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에는 시동생이 입던 낡은 옷과 그녀가 버리지 못하는 이 빠진 그릇들이 들어 있었죠. 엄마, 저는 먹던 사과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어떤 것들은 버려야 할 때 버려야 해요. 오후 3시, 김 부장님이 새 구매자와 함께 집을 보러 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강혁은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황급히 전화를 끊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집 보러 왔는데요. 저는 몸을 비켜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희 집 팔았어요. 당신 미쳤어. 그가 달려와 문을 닫으려 했지만 김 부장님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선생님, 이건 집주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당신은 누군데? 내가 이 사람 남편이야. 강혁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갈라졌습니다. 이 집 우리 신혼집이라고. 마음대로 팔 수 없어. 등기부등본에는 서민아 씨 이름만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 부장님은 핸드폰을 꺼내 등기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서민아 씨는 이 집을 단독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젊은 부부는 거실 통유리창을 만지며 감탄했습니다. 채광, 정말 좋네요. 딱 우리가 원하던 집이에요. 강혁은 갑자기 그들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누가 마음대로 들어오래. 이 집 안 판다고. 강혁 씨, 제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힘은 무서울 정도로 강했죠. 이제 그만 좀 해요. 내가 뭘. 그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여긴 우리 집이야. 당신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날 뭘로 보는 거야. 집?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죠. 여기가 언제부터 우리 집이었는데요? 당신 어머니가 도련님 물건으로 온 집안을 창고로 만들고 당신 동생이 여자친구 데려와 우리 침실에서 자고 나갔을 때도 당신 어머니는 가족끼리 뭘 그러냐고 했잖아요. 이게 집이에요? 젊은 부부는 난처한 표정으로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중재에 나섰죠. 저희가 잠시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 집은 180제곱미터. 남양의 통풍이 잘 되고 지하철역 바로 앞입니다. 근처에 명문학교도 3곳이나 있고요. 매매가 15억에 내놨는데 현금으로 하시면 2천만 원 더 깎아드릴 수 있어요. 여자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격이 괜찮네요. 혹시 침실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강혁은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안방의 옷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제 원피스와 강혁의 양복, 그리고 시어머니가 쑤셔 넣은 낡은 속옷이 뒤섞여 있었죠. 구매자는 창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작은 책상을 둬도 좋겠네요. 원래 책상 자리였어요. 저는 벽에 콘센트를 가리켰습니다. 컴퓨터랑 스탠드 쓰기 편하시라고 일부러 6개나 만들었죠. 집을 다 둘러본 후 구매자 부부는 복도에서 김 부장님과 가격을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혁이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미나야,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내일 당장 월급 통장 찾아올게. 앞으로 집안 돈은 다 당신이 관리해. 응? 늦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죠. 강혁 씨,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를 으스러뜨릴 듯한 힘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이야?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집에서 나가시라고 하면 되잖아. 응? 아니요.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지쳤어요. 지난 4년 동안 나는 바보같이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당신이 당신 돈을 어머니께 드리는 걸 보고, 당신 동생이 내 인센티브로 산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고, 당신 어머니가 내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구는 걸 보면서 나 너무 지쳤다고요.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죠. 미나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마지막이야. 앞으로 정말 당신 말만 들을게. 어머니 문제도 내가 해결하고 동생이 돈 달라고 해도 절대 안 줄게. 제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매자 부부와 김 부장님이 돌아온 것이었죠. 여자분은 무릎 꿇고 있는 강혁을 보고는 남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다른 집 알아볼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14억 8천만 원. 지금 바로 계약서 쓸 수 있어요. 내일 바로 등기 이전 가능하고요. 선생님, 정말 시원시원하시네요. 김 부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법무팀 부르겠습니다. 강혁이 벌떡 일어나 등기부등본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안 돼. 이건 우리 신혼집이야. 아니, 내 신혼집이었죠. 저는 등기부등본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만의 집. 어느새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마 강혁이 부른 모양이었죠. 그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제 코앞에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 강씨 집안이 널 얼마나 잘해줬는데 집 팔아서 돈 들고 도망가려고 해? 강혁아, 인연의 본 모습을 똑똑히 봐. 엄마, 강혁이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무척이나 커서 모두를 놀라게 했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에게 소리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듯 멍해졌습니다. 너 전현 때문에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으로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해. 쇼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쓰러지실 거면 제 손에 들린 등기부등본부터 쳐다보시진 않았겠죠. 그녀의 몸짓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구매자 부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지 마요. 이 집, 재수 없는 집이야. 전현이 여기서 애까지 지웠다고. 구매자 부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김 부장님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들을 불러 세우고 가방에서 유산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네, 유산한 거 맞아요. 제가 유산으로 병원에 누워있던 날, 이분이 자기 아들한테 시동생 이사나 도우라고 등을 떠밀어서요. 혼자 병원에 누워있게 만들었죠. 이 집이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 분이 직접 판단하세요. 여자분은 진단서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사요. 김 부장님, 지금 바로 계약하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강혁에게 단단히 붙잡혔습니다. 저는 뒤틀린 그녀의 얼굴을 보며 문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4년 저는 그녀의 비위를 맞추고 그녀가 상처받을까봐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강혁은 벽에 기댄 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 팔자야를 반복하며 울고 있었죠.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긴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이사 온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도 이런 저녁이었죠. 강혁과 저는 바닥에 앉아 배달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이제 보니 어떤 뿌리는 처음부터 썩어 있었나 봅니다. 썩은 뿌리는 뽑아내는 게 맞았습니다. 마지막 서명을 끝내고 저는 김 부장님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내일 등기 이전 끝나면 안에 있는 짐들 좀 치워주세요. 제 짐은 제가 따로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 어머니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 외투가 들려 있었죠. 춥지? 어머니는 제 어깨에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호텔 예약해놨으니 일단 거기 가서 좀 쉬자.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상쾌했습니다. 저는 불이 켜진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802호의 창문은 어두웠습니다. 아마 강혁과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 안에서 싸우고 있겠죠. 엄마, 저는 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내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엄마가 가고 싶어 했던 그 한정식집 있잖아요. 그래. 어머니는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밥 먹고 엄마가 새 옷도 사줄게. 가로등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두 그림자는 서로에게 꼭 붙어 있었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과 따뜻한 밥, 이거 먹고 구청 가자. 김 부장님이 8시 반부터 업무 시작한다고 하더라. 미리 가서 기다리자. 저는 밥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워주었죠. 강혁 씨네 식구들이 와서 행패 부리면 어떡하죠? 걱정 마. 어머니는 손을 닦으며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챙겨왔어. 와서 소란 피우면 다 녹음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밖으로 나서자 아파트 단지의 은행잎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죠. 어머니는 제 팔짱을 끼고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경쾌하게 걸었습니다. 이 일 다 끝나면 우리 제주도 가자. 너 옛날부터 제주도 가고 싶어 했잖아. 좋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4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구청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과 구매자 부부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서 선생님 오셨어요? 여자분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몸보신하시라고 좀 사왔어요. 감사합니다. 과일을 받아드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제 계약할 때 그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지독한 시댁 때문에 고생했어요. 이혼하고 나니 지금은 훨씬 행복해요. 세상에는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 위로가 되었습니다. 8시 반 문이 열리고 번호표를 뽑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안 돼. 그 집 못 팔아. 우리 집이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강혁에게 붙들린 채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먼지 묻은 코트. 아마 집에서부터 쫓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강혁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그녀를 문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내가 왜 그만해. 그녀는 강혁의 손을 뿌리치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전현이 집 팔면 우린 어디서 살아. 내 동생 다음 달에 결혼해야 하는데 그 집이 원래 걔 신혼집이었어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몇몇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죠. 김 부장님이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등기부등본상 이 집은 서민아 씨 단독 소유입니다. 처분 권한은 서민아 씨에게 있습니다. 권한은 무슨 놈의 권한?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랑 4년을 살았으면 이 집도 반은 우리 거야. 저건 사기꾼이야. 사기꾼. 보안 요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소란 피우시면 업무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보안 요원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엄마. 강혁이 필사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김 부장님을 따라 창구로 향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할 때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집에는 웃음도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했을 때 강혁은 거실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고 우리는 소파에 누워 밤늦도록 영화를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온 날 그는 저를 위해 라면을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면은 퉁퉁 불어 있었지만 국물은 따뜻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설계 도면을 냄비 받침으로 썼고 시동생은 제 물감으로 벽에 낙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혁은 늘 조금만 참아라고 말했죠. 그 희미한 온기는 지긋지긋한 일상에 닳아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직원은 새 등기 부등본을 구매자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제 손에는 14억 8천만 원이 찍힌 이체 확인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구청을 나설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강혁은 옆에서 담배만 뻑뻑 피우고 있었죠.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습니다. 우리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지만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내 돈 내놔. 그 집. 내 아들 돈으로 산 집이야. 어머님, 새 집주인이 된 여자분이 등기부등본을 들어보였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자꾸 이러시면 고소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녀는 등기부등본 위에 낯선 이름을 보며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죠. 강혁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로 가득했죠. 미나야, 그 돈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가. 나눠줘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나눠줘서 당신 동생 집 사주고 당신 어머니 금팔찌라도 사드리게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냥 어머니 지내실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게.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저는 이체 확인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완전히 끝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강혁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저는 강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내일 오전 9시 구청 앞에서 봐요.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은행을 지날 때 저는 현금 1천만 원을 뽑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엄마, 이걸로 가게 다시 인테리어 해요.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요. 엄마 돈 있어. 어머니는 돈을 다시 제게 밀어 넣었습니다. 내 돈은 너를 위해 써. 그 사람들한테서 멀리 떨어진 좋은 집부터 구해. 일단은 오피스텔 얻으려고요. 그러다가 이 프로젝트 끝나면 제주도로 갈 거예요. 그래, 좋아.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자글자글했죠. 엄마도 같이 갈게. 가게는 사촌 오빠한테 맡기면 되지. 지하철역의 바람은 세차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머리를 정돈하다 광고판에 걸린 제주도 풍경 사진을 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에메랄드빛 바다. 문득 지난 4년간의 서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었으니까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김 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 선생님, 방금 강혁 씨가 전화해서 좀 만나고 싶다고 하던데 제가 거절할까요?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짐 다 뺄 때까지 기다리라고 전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는 날, 저는 이삿짐 센터 직원 2명과 후배 지아를 불렀습니다.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는 시동생 강진이 제 그림 도구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물감 튜브가 터져 파란색 물감이 연회색 소파 위로 튀었습니다. 형, 이딴 그림 쪼가리들 다 버려. 강혁은 바닥에 쭈그려 앉아 물감 튜브를 줍고 있었습니다. 버리지 마. 미나 물건이야.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말했죠. 버려, 버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달려가 그림 도구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끈적한 물감이 옷에 묻어났죠.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주신 8년이나 써서 붓대가 닳아 반질반질해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수채화 물감 세트였습니다. 내 물건? 강진이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신혼집이 될 건데 내 물건이 왜 여기 있어? 이 집 이미 팔렸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새 집주인이 오늘 오후에 올 거니까 당장 짐 빼세요. 팔렸다고? 그는 강혁을 돌아봤습니다. 형, 진짜 저 여자가 집 팔게 냅뒀어? 그럼 난 어디서 결혼하라고. 강혁은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늘어뜨린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아직 화난 거 알아. 그 집 다시 사오기만 하면 예전 일은 다 없던 걸로 해줄게. 강혁이 월급 통장도 너한테 맡기고. 어때? 늦었어요. 저는 여행 가방을 열고 옷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친. 강진이 달려들어 제 가방을 뺏으려 했지만 지아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당신 뭐야? 비켜. 그가 지아를 밀쳤고 지아는 비틀거리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아는 핸드폰을 들어 통화 버튼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진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그를 말렸죠. 저는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만년필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책장에 있던 디자인 트로피는 강진이 던져 바닥에 금이가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닦아 가방에 넣었죠. 미나야. 강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듯 거칠었죠. 우리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저는 그를 보지 않고 마지막 도면집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강혁 씨, 내가 당신한테 제일 실망한 게
뭔지 알아요? 당신이 돈을 어머니께 드려서도 아니고 동생을 감싸서도 아니에요. 당신은 늘 기다리기만 했어요. 내가 참지 못할 때까지, 일이 커질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당신 대신 결정을 내려줄 때까지. 나는 네가 내 사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사정은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저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렸습니다. 내가 유산했을 때, 동생 이사를 도우러 갔을 때부터 당신 어머니가 내 인센티브를 강진에게 주는 걸 보고만 있었을 때부터, 내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돈이 없다고 말했을 때부터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어야 해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줘. 강진이 여자친구가 임신했단 말이야. 결혼할 집 없으면 애 지운다고 협박하는데 제발.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할 일이죠.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새 집주인 부부와 김 부장님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입니까? 남편분이 바닥에 난장판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자신의 목에 겨눴습니다. 누구든 날 여기서 내쫓으려면 내 시체부터 치우고 가.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죽으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죠. 정말 죽을 용기가 있었다면 칼로 사람들을 협박하지는 않았겠죠. 내가 당신의 그런 쇼에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에요. 난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진작에 알았으니까.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식칼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나야. 강혁이 그녀를 부축하며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했어?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새 집주인에게 사과했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강진이 소리쳤습니다. 야, 내 돈은 집 한 돈, 거기 우리 형 돈도 있잖아. 저는 그를 돌아보며 실소했습니다. 내 형 4년치 월급이면 너 같은 놈 집 두 채는 사주고도 남았겠다. 아직도 부족해? 미나야, 강혁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몸조심해. 저는 아무 말 없이 여행 가방을 끌고 복도를 나섰습니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지아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죠. 선배님, 이제 다 끝났어요. 이삿짐을 옮긴 다음 날, 지아는 새 집주인이 이삿짐 센터와 열쇠 수리공을 불러 집을 비우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영상 속에는 시어머니가 문틀을 붙잡고 울부짖고, 강진은 낡은 장롱을 붙들고 버티고, 강혁은 베란다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대요. 지아의 목소리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결국 쓰레기처럼 아파트 입구 쓰레기장 옆으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그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악독한 며느리가 내 집을 뺏고 돈을 들고 도망갔다며 울부짖었고, 강진은 저 여자는 사기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강혁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뉴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함께 내보냈습니다. 저 할머니 평소에도 며느리 험담하고 다니고 남의 택배도 훔쳐가던 사람이에요. 그날 밤 강혁은 이게 네가 원하던 결과야 라는 메시지와 함께 낡은 담요를 덮고 벤치에 웅크리고 있는 가족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삭제하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동정이었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들과의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다 그들이 수레에 낡은 살림살이를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진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강혁에게 소리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헌옷을 팔기 위해 폐지 줍는 노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와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옆에 있던 노숙인에게 아침 식사를 건네고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이혼 서류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구청 앞에서 강혁을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사진 몇 장을 내밀며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습니다. 미나야, 내가 잘못했어. 월급 통장도 찾아왔고 엄마랑도 이제 연 끊을게. 제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고요? 저는 그의 손목에 채워진 제가 사준 낡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당신이 월급 통장을 어머니께 맡겼을 때부터, 아니면 내가 유산했을 때 당신이 동생 이사를 도우러 갔을 때부터. 강혁 씨, 어떤 일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고 붉은색 이혼 증명서를 받아들었을 때 강혁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제가 처음 선물했던 낡은 은반지가 들어있었죠. 버리세요. 저는 상자를 그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소용없어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은 길고 긴 악몽과 같았습니다.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그가 보낸 마지막 문자, 미안하다, 행복해라를 삭제하고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길가의 꽃집에 들러 해바라기 한 다발을 샀습니다. 햇살을 향해 활짝 핀 노란 꽃잎을 보니 비로소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제주도의 작은 민박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힘을 합쳐 하나씩 꾸려나갔습니다. 봄에는 마당에 꽃을 심고 여름에는 손님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열고 가을에는 귤을 따고 겨울에는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박은 어느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와 제 진심이 담긴 디자인을 좋아해 주었죠. 어느 겨울밤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손님들과 함께 벽난로 앞에서 군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듯 거칠고 지쳐 있었죠. 미나야, 어머니 돌아가셨어. 어젯밤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너한테 꼭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죠. 나 이제 남쪽으로 가. 강진이가 남긴 빚 천천히 갚으면서 살려고. 이제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벽난로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결혼 사진을 태웠던 바로 그 자리였죠. 그때와는 다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그의 사촌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혁이 남쪽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제가 선물했던 낡은 만년필을 수리해 제게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만년필과 함께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했다. 행복해라. 저는 만년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어떤 기억은 그저 묻어두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민박은 점점 더 자리를 잡았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뜨개질을 배우며 즐거워하셨죠. 제주도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유채꽃이 활짝 피었을 때 저는 마당에 새로 들인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는 이제 정말로 과거가 되었다는 것을. 상처는 아물었고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갈 힘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갓 쪄낸 쑥버무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미나야, 이리 와서 이거 좀 먹어봐. 저는 그네에서 내려와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쑥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 멀리 푸른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저만의 맑게 갠 하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